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38명으로 연휴 검사 건수 감소 효과까지 더해져 수요일 발표 기준 29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2명으로 8일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33,270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규명해 늙은 쥐를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서 DNA 손상을 고쳐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나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일명 우주 주유소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연료 탱크를 띄워서 오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연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도서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책 선반이 저절로 나오고 여러 권의 책을 꺼내면 의자가 자동으로 다가와 카트 역할을 합니다. 북극 한계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7.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중서부 지방에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모레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5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000여 명, 2주 전보다 34,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환자 규모 감소세에 연휴 검사 건수 감소까지 더해져서 수요일 발표 기준 지난해 7월 6일 이후 29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9,509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82명으로 8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270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지면서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학교는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교실에서도 노마스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 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학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1,740여 곳입니다. 2월 첫째 주 겨울방학이 끝나는 중고등학교도 1,160여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5%가량인 2,900여 개 학교 학생들이 개학 당일 노마스크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선 마스크가 입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인 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만큼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지난 13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속 사유가 되지 않아 강제 출국 조치를 한 건데요.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도중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A씨. 이틀 만에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택시를 타고 물건을 사러 외출도 했습니다. A씨를 붙잡기까지 이틀 동안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고 이후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와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처벌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 이미 출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출국입니다.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병법 위반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돼 곧 기소 예정이라면서 격리를 피한 도주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구속 사유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돈을 벌어야 한다며 10시간 동안 도주했던 60대 일용직이 구속되는 등 내국인의 구속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구속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생활시키면서 제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하는 게 더 큰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제한이거든요.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품 원료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미국에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전역 약국에서 몇 달째 일부 주요 복제약과 처방약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이런 사태는 계절성 감염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미국의 복제약과 제약 원료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중국이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 당국은 의약품 원료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처럼 매년 1-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어떤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정례 평가 절차를 거쳐 예측해 백신 제조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FDA는 현지 시간 26일 열리는 백신과 관련 생물학적 제품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논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일부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사람 등의 1년에 2회, 다른 건강한 성인은 1년에 1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한식을 주로 먹는 중장년층이라면 짠 음식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 등의 많은 칼륨은 사망률을 낮춰서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싱겁게 먹거나 국물을 자제하는 등 식사 때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에 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국도 웬만하면 건더기 위주, 국물은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라면 같은 것도 그냥 면만 먹고 국물은 버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4만 3천여 명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00mg으로 WHO 권고치보다 약간 많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늘과 파 등으로 양념한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이나 생선 등의 염장식품과 김치나 아니면 장류 등의 발효식품을 등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인종적 그런 생활식 습관의 차이가 서양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칼륨 섭취는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각각 21%,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량이 WHO 권고치보다 크게 낮다며 충분한 칼륨 섭취가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아침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28.1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영하 20.9도, 서울도 영하 17.3도를 기록했고 광주 영하 13.4도, 대구 영하 14.2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조금 누그러들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나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우주 주유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연료 탱크를 띄워서 2025년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에 연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발사된 일명 수면 연장 위성인 미국 우주기업 노스롭 그루먼의 MEV-1. 위성은 연료가 거의 바닥나 임무 수행이 어려운 또 다른 위성 인텔셋 IS-901과 지구 정지 궤도에서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도킹한 상태로 자체 연료를 이용해 노후 위성의 수명을 현재까지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team has done a tremendous job of taking something that we've proven out over time, but integrating this into a system that's one of the more complex systems that's ever been developed.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오비트팹은 지난 2021년 지구 궤도의 우주 주유소 초기 모델을 시범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주유소는 전자레인지 크기의 연료 탱크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위성과 도킹할 수 있는 도킹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The next space adventure. We've done reusable rockets. Launch costs are coming down. I think in orbit, spacecraft that are reused or refueled is kind of the future of where we're going to go. 오는 2025년 미국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에서 달 착륙선 스타쉽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는 우주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우주 주유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스타쉽에 충전할 수 있는 수개의 연료 탱크를 미리 띄워놓을 계획입니다. 스타쉽이 지구에서 발사되면 지구 궤도에 있는 우주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달 궤도까지 비행합니다. 이후 달 궤도에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해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달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로켓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대부분이 지구 중력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거든요. 지구 적에서부터 달까지 간다든가 달에서 오리온 캡슐과 도킹을 해서 승무원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착륙하는 그런 과정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족한 거죠.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일명 우주 주유소는 달을 넘어 화성까지 인류의 유인 우주 탐사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 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 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따라서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believe that not only are epigenetic changes a primary cause of aging, but that these changes are driven by the ongoing process of DNA breakage and repair. 연구진은 돌연변이를 일일이 고치는 건 어렵지만 단백질 활동을 조절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퇴행성 질환 등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제 식당이나 쇼핑몰 등에서는 각종 서비스 로봇을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로봇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도서관에도 로봇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양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고 책장에 다가가자 선반이 저절로 나옵니다. 로보틱 책장은 출입문 센서가 파악한 사용자의 키에 맞춰 원하는 책이 꺼내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꺼내기 어려운 위치에 책이 있다면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의자가 저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책장에서 책을 여러 권 뽑으면 의자가 사용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가와 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책을 꺼냈다는 정보를 책장이 의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보틱 도서관 시스템으로 책장과 책상, 의자, 조명 등은 물론 출입문까지 연결돼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봇화된 다수의 사물이 서로 협업을 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또 인지한 상황에 적절하게 다수의 로보틱 사물이 서비스를 협동을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로봇이 도서관 책장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책을 스캔합니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읽는 RFID 태그를 이용해 잘못된 위치에 꽂혀 있는 책을 찾아내고 결과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 로봇이 3만 권의 책을 점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시간. 사람이 직접 챙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시간이 단축됩니다. 사서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 배열된 서가의 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존에 2-3주 이상이 소요되던 그 장서 점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사서 북봇이 근무 중입니다. 거대한 로봇 크레인이 수백만 권의 보유 도서 중 원하는 책을 단 5분이면 찾아냅니다. 일본에서는 장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도 개발했습니다. 아날로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도서관에도 로봇의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2026년 당장 3년 뒤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거센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 설명회. 소각장을 증설해도 오염물질 영향이 없다는 설명 자리였지만 주민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 3,200톤. 이 가운데 2,200톤은 서울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1,000톤은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묻습니다. 그런데 1,000톤을 인천에 보내는 게 202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이 이미 소각장이 있는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 주민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별로 보시면은 환경 기준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거고 모델링을 통해서 최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는 모두 만족해서 저희가 뭐 건강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상암동에 소각장을 신설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새로 짓는 대신 현재 750톤을 처리하는 기존 소각장을 2035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면 또다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때도 다른 자치구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같은 격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없습니까? 750톤 5개 구의 소각장을 매일 750톤씩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톤의 추가 소각장 결사 반대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장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생활 폐기물을 절감하거나 소각량을 줄이는 노력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처리설이라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고 파쇄하고 선별하는 장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빠른 시간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로가 증설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는 올 초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인데 주민 설득이 잘 될지가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 사는 한 가구의 지난달 관리비 청구서입니다. 한 달 새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겨울철에 이 난방을 안 뗄 수가 없잖아요. 난방은 필수인데 이번 달에 거기서가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나와버리니까 주민들이 난리고.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체감상 난방비가 2~3배는 올랐다는 겁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대비해서 딱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체감되는 거는 한 3배, 4배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죠.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건 기록적인 한파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재작년 12월 톤당 892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LNG 가격은 1년 만에 40%나 뛰었습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도 4차례에 걸쳐 30% 넘게 올랐습니다. 기본적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리고 가스 요금 이에 따른 가스 요금의 상승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휘발유 가격과 달리 천연가스 가격이 12월까지 안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이런 효과를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당장 2분기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면 가스공사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롱패딩, 귀마개, 핫팩도 소용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조금 올라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날씨를 나타낸다고 하니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